네, 한류어 언어 11주 2차식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12조. 나머지 차시는 다 이제 BTS 얘기하는 걸로 이제 K-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쪽부터 지금 그 끝까지의 그 자료는 2019년 이지엔 교수가 커뮤니케이션스 북스, 이게 아마 이 출판사가 주로 그 방송 쪽에 그런 자료들을 주로 내는 출판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지은 교수가 BTS와 아미컬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하나의 단행본으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고, 2019년에 나왔기 때문에 소개되어 있는 자료들은 팬데믹 이전에 이제 좀 자료들이고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이후에 이제 2020년, 21년, 그러니까 20년에 이제 그 앨범을 내고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영어로 된 노래로 이제 사실은 상을 타려고 하는 그래미나 이제 빌보드는 이미 상을 타고 있었으니까 그런 어떤 의도도 있었고, 이제 워낙에 이제 해외 팬들이 많다 보니 그야말로 글로비시니까 영어로 이제 어떤 싱글을 내는 그런 어떤 팬 서비스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재인 교수의 그런 접근, 물론 지금 최근에 또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보면 그 BTS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류 천병이죠. 한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중문화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어떤 식으로 모방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켰는가, 또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가를 잘 정리해 놓은 책인 것 같아요. 서울대 사회학과에도 그 BTS 거의 그걸로 그 솔본에서 학위를 받고 서울대 교수가 되신 어떤 요 교수님인데, 그분 조남은 까먹었는데 그분 책은 본 적이 없고,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이재현 교수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미 대학생들이 되어서 이렇게 이게 그렇게 크게,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워낙에 다양한 밴드들과 뭐 가수들이 나오니까 아마 또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잘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아미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2013년 데뷔를 했고, 힙합 아이돌이라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이제 방시혁이 내놓았는데, 이게 오히려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힙합과 아이돌은 상충되는 개념인데, 그래서 영혼을 판 변절자다. 그래서 뭐 아마 그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초창기에 이제 슈가와 레몬스터가 아주 비난을 받고 뭐 못생겼네. 사실 이제 그 뭐 요새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막말을 하기 때문에 뭐 연예인들에게까지, 근데 이제 선생님도 그 유튜브로 돌아다니는 영상을 봤는데 꼭 저렇게 말을 했어야 하나, 충분히 비판적으로 볼 수 있지만 좀 이제 다들 어린 나이들인데 20살도 안 된 친구들이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그런 면이 이들을 그야말로 지원하는 팬덤을 만드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이제 더 좋은 계기를 만든 것 같기는 해요. 어찌되었던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지행 선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암이에요. 암이어서 뭐 본인 시작은 암이가 아니었는데 집필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본인도 그야말로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했으나 대중문화라는 그 어떤 패러다임 확인하려 했으나 이제 좀 더 팬의 입장에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방시혁이 탄생시킨 덕질할 맛 안 나게 생긴 중소돌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아, 참. 네, 글쎄, 요즘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 대중문화 기사도 좀 많이 보고 이래서 좀 달라졌는데, 처음에 이 한류와 언어를 할 때는 좀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까지, 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죠. 네. 어찌되었건 간에
나름대로 틈새 시장을 이제 큰 이제 SM이나 JYP나 또 그 다음에 YG와 같은 대형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서 차별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전략적으로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물론 대형 기획사가 아닌 다음에 1위는커녕 데뷔 한번 방송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가수들도 많죠. 어찌되었건 그래도 방시혁이 꽤 유명한 작곡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다가 2015년 I Need You라는 음악으로 국내 방송에서 첫 1위를 했죠. 솔직히 말하면 2015년, 2016년 요맘때는 선생님이 전혀 알고는 있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방시혁 씨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날카롭고 아주 좀 냉소적인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어서 이미지와는 달리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었고 워낙에 그룹의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을 하고는 있었으나 노래도 들어본 적이 없고 네. 그래서 이제 1등을 했는데 앨범 사재기 루머 표절 공격 그래서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의 그야말로 그들의 초창기 소원이었던 스테디움 우리나라 그 스테디움 콘서트가 끝난 직후에 그들로서는 축제 분위기였는데 표절소년단이다. 그래서 이게 재판까지 가서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언론에서 어떤 그 기사가 터지고 나면 정정 기사는 쉽게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상처로 이제 남게 됐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좋은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쪽에 가보면 이제 지금 그들의 앨범 판매량은 정말 대단하죠. 초동 판매량이나 사실 이제 앨범으로 듣지 않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장 가치로 그래서 이렇게 쭉 소개되고 요번에 이제 6월에 엔솔로지 앨범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본인들이 이제 누적해왔던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앨범 그리고 신곡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20년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이전에 맵 오브 더 소울 7 요게 이제 요거 이후에는 영어 싱글만 이제 퍼미션 투 댄스는 아니지만 영어 싱글만 이제 나왔던 상황이죠. 네, 1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분명한 것은 선생님도 이 친구들한테 관심을 가졌던 첫 번째가 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해외에서 역수입되었다라는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역수입되었다. 선생님 세대는 늘 말하지만 국뽕이 좀 있는 세대라 정작 그 가수가 누군지 노래가 뭔지 모르나 그런 기사에는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국내 팬덤도 대단하긴 하지만 특히 이제 다른 SM이나 대형 그 기획사들이 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 방시혁 씨가 명견말리라고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그 KBS 1TV에서 그 교양 프로그램이에요. 명사들을 불러서 초청 강연하는 거기서 케이콘이죠. 케이콘에서 이제 이 BTS가 나오니 그 이제 관중들의 반응이 다른 TV 나올 때와 다른 것을 보고 이제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4쪽에 보면 2014년 발매된 스쿨 오브 어페어라는 거는 국내에서는 거의 또 어떤 앨범인가요? 블랙 앤 와일드인가? 네, 그런 앨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거의 제대로 팔리지도 초동은 거의 얼마 팔리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3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014년에. 국내에서는 지금 2016년까지도 표절소년단이 아직 1위도 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상열기다 이렇게까지 네. 그리고 초창기에는 사실은
뭐 달려라 방탄, 뭐 예를 들면 달방이나 방탄로그, 브이라이브도 사실 거의 네이버 브이라이브도 최초죠. 근데 방송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예능 출연도 불가능하고 방송에 나갈 수도 없고 데뷔 무대도 땜빵이고 뭐 이런 방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구책으로 방탄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SNS 활동을 했는데 이게 뜻밖의 이제 그야말로 유튜브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SNS 그 서비스, 뭐 OTT 서비스죠, 그것도. 네. 그래서 시작은 어찌 보면 뭐야 신기하네 이러다가 뭐 뮤비 보고 춤 너무 잘 춘다, 노래 너무 멋지다 이렇게 되면서 팬들을 대거 유입을 한 것 같아요. 15쪽으로 가보면 여기서 보면 이지행 선생 여자분이에요. 이지행 선생. 네. 이지행 선생의 그 표현에 의하면, 표현이라기보다는 뭐 원래 팬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생산자와 생산 컨텐츠의 비전형성. 그러니까 너무 뻔한 그 형태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토끼굴에 빠지듯이 계속 이게 뭐지 하면서 이걸 보고 또 저걸 보고, 그래서 그 한번 보면 거의 워낙에 그 최근 뉴 아미들 같은 경우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 다 뺏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거대 기획사의 아이돌들과는 다른 통로인 거예요. 다른 통로로 접근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돈이 많지 않으니까 뭐 아이들이 많이 꾸미거나 뭐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좀 더 솔직한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손 안에 지난차 씨에 말했듯이 내 손 안에 미디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친밀감이 증대하고 숭배하는 우상이 아닌,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현대의 소비적 우상. 근데 이 우상이 우러러오는 우상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그런 친근한, 근데 너무 측은해, 너무 불쌍해, 왠지 좀 도와주고 싶고 애들은 착한 것 같고, 근데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그야말로 꼴찌들을, 뭐 꼴찌는 아니었죠. 꼴찌는 아니지만 그 언더독이라고 하죠.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의 비전형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할리우드 스타인 그레이스 켈리, 머릴린 몰러, 또 그 다음에 마돈나, 마이클 잭슨,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기획사들의 케이팝 그 스타들을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케이팝 스타들가 아니면 조용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이미지 메이킹이 아주 공주님, 왕자님, 아니면 섹시스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H.O.T나 S.E.S나 이런 형태들을 보면 공주님 막,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불가침 영역의 특별한 존재들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언더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이제 밑바닥에서 스스로 도전자의 이미지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방송에 이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실 불운한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드 아미냐, 뉴 아미냐에는 방탄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미지 메이킹에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가 팬덤에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1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지행 선생이 이 방탄 팬덤의 확장의 양상을 보면, 사실은 이 팬덤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다시피 야구, 스포츠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실 현재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이제 스타죠. 그러니까 이 거대 팬덤이 사실은 이제 거의 일종의 SNS상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 팬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들이 단순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지지하고 굿즈를 사고 콘서트를 가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자기들끼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면서 굉장히 다른 의미에서의 사회적 파워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넘는데, 이 팬덤은 특히
만약에 비틀즈였다. 비틀즈를 말하면 너무 옛날이고, 예를 들면 미국이나 뭐 영미 문화권의 소위 전형적인 어떤 그런 팝스타였다면, 사실은 여기에는 아시아권이라든지 아프리카권이라든지 뭐 중도, 지금처럼 다양한 인종과 또 종교와 뭐 그다음에 뭐 국가 이렇게 다 모이지를 않죠. 그러니까 국경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의 최초의 유일무이의 현재의 팬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사회학자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죠. 이미 굉장한 그런 어떤 그 세력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거대한 소비 세력이니까 이제 예를 들면 루이비통이나 뭐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 이제 좀 한류가 좀 있으니까 지역에서 뭐 아시아권에서만, 아니 한국에서만 명품 모델이었는데, 지금 방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모델이죠. 네, 그래서 이 팬덤은 정말 과연 이 팬덤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감히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의 거대 팬덤이기 때문에 향후 역사적 평가는 이제 아마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서구권 팬덤은 놀랍게도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데, 바로 이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대중문화의 핵심 국가에서 팬덤이 확장되면서 사실은 방탄은 BTS는 지금의 글로벌 스타가 된 것이죠. 사실 이게 미국의 팬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은 지금 그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부분은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한국 대중문화의 틀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일제시대의 간제문화와 그 다음에 해방 직후 6.25 전쟁 이후의 미국의 신탁통제,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 미국 대중문화가 직수입이 되는 것이죠. 관제문화 전통은 결과적으로는 기획사가 또 다소 이제 통제적으로 어떤 스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과도 관계가 있게 되고, 또 그리고 스타들도 통제적이니까 실제 자신의 성향과는 상관없이 반듯하고 올바른 이미지, 뭐 연애 금지,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스타의 이미지가 뭐 자신의 실제 모습과 다르건 실제와 같건 이렇게 만들어지게,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역사적인 대중문화의 흐름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케이팝이 미국에 더 먹히게 되는, 보면 익숙한 면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익숙하고, 익숙한데 인종적 새로움과 젠더 융합의 특징, 그러니까 아주 익숙한 영미식 음악, 댄스, 뮤비 이런 스타일인데 인종으로는 새롭고, 사실은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나 유럽이라는 사회는 흑백은 이미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아권은 사실은 이제 어떤 전 세계 문화의 어떤 중앙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동시에 아무래도 아시아 사람들이 좀 왜소하고 그러다 보니 또 뭐 수염도 많이 하나. 그러니까 젠더 융합, 본인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좀 여성적이고, 또 이런 분들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젠더 융합의 이미지, 이런 것들 아주 특이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알겠지만, 미국의 팝이나 영미 팝의 경우에는 어떻게 저렇게 뮤비도 보면 이제 뭐 여성들도 막 그 엉덩이 흔들어 너무 벗고 뭐 이런 것들도 많고, 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뮤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선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 국내에서 검열은 아니지만 이제 심의가 있죠. 심의가 있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상이라기보다는 이웃집 소년들, 왜냐하면 히어로가 될 만큼 이렇게 뭐 우락부락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익숙한 영미식 패러다임 위에 새로운 이미지와 메시지가 언더독을 지키고자 하는 거대 팬덤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왜 남자 그룹 뭐였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네요. 강다니엘이 1위 했고 이런 그 다음에 또 여자들 계속 그 팬들이 투표를 해서 그룹을 만들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왜 핑미 그 노래는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에는 그런 식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이 선발을 했단 말이에요. 박진영이 나와서 선발을 하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 팬들의 투표를 통해서 전문가도 참여를 하지만 팬들이 내가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그룹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근데 물론 방탄은 그거는 아니죠. 이미 만들어진 그룹인데 자신들의 어떤 힘을 통해서 이 보이밴드가 성장하는 모습에 어떤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진 않았지만 바로 그게 사실은 지금의 이제 어떤 팬 투표로 만들어진 것들로 더 확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요새는 보니까 뭐 그 춤추는 사람들, 네, 백댄서들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국어가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모르는 언어이기 때문에 낯설어서 접근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또 여기에 MZ세대나 젊은 10대, 20대, 또 30대까지의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문화들에 대해서 문화 상대주의 근거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모르는 언어의 노래들 그리고 뭐 가수들을 수용하기, 이게 또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 일조를 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BTS가 모두 다 영어를 잘했다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이미지일 것 같아요. 다행히 한 사람은 또 굉장히 또 능숙하게 영어를 잘해. 근데 이거는 또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멤버 안에 영어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통역이 계속 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멤버 안에서 그게 해결이 되면서 동시에 나머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약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강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에 좋은 역할을 한 것 같고, 결과적으로 방탄의 성취와 도전의 이미지는 한국어 자체를 의미 있는 언어로, 뭔가 자기들도 이 팬덤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도전이고 나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앞선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서구 메이저 음악계로부터 동등한 음악 파트너로 이제 뭐 지금은 거의 물론 여전히 차별은 받고 있으나 뭐 대단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1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의 경우, 이제 이 국내뿐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빌보드 수상 등을 계기로 공중파 뉴스에서 빈번히 등장하면서 특히 방탄의 경우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일반적인 아이돌 그룹 이상으로 다가서요. 아마 여러분들보다 내가 훨씬 더 이들의 무게를 크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중장년층의 특징은 선생님이 계속 말했지만 영미권 중심의 팝 음악을 성장기에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보드라고 하는 것, 그래미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들의 그 팝스타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러러보는 우상인데, 거기에 가서 얘네들이 상 받고 노래 부르고 압도하는 모습을 볼 때는 이제 그야말로 전형적인 한국 사람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그야말로 이제 말 그대로 천박하게 국뽕도 느끼게 되고,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방탄을 우상에 가깝게 미안합니다. 수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단순 소비재로 가볍게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거듭 말하지만 기성세대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피땀 눈물의 헤르멘 헤세, 이거를 굉장히 많은 얘기를. 그 이유는 뭐냐면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다양한 미디어가 없기 때문에 이 헤세이 데미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굉장히 어려운 소설인데 이걸 안 읽으면 나 언제 읽느냐? 중학교 때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 네, 그러니까 특히 또 이제 미학적으로 네, 그 다음에 칼융의 뭐 정신 분석학 이론의 차용 등은 10대, 20대를 환기시키고 뭐 10대 취향의 뭐 저급한 사랑 타령과는 차별화되어 있다.
차별화된 느낌으로써 중장년층도 팬으로서 유입하는데 어느 정도 뭐랄까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 뒤에 얘기가 조금 달라지니까 일단락을 하도록 하고 18쪽부터는 3차 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